네, 오랜만입니다. 원래라면 주니어 그랑프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베로니카가 다쳐버리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틀어졌죠. 제가 중간에 헛기침이나 이런 장기침 하는 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목에 이물감이 자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맥주를 처마시고 있죠. 자, 오늘은 그나마 최근까지 제가 지켜보고 나름 제 자신의 그 엣지 이론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엣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신 정보, 최신 버전? 네. 그렇게 보면 될 거고, 자, 엣지의 형성 기본 원리와 부수적인 기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수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 부수적이라. 뭐, 요령 정도로 생각해도 되고요. 한번 잘 읽어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엣지가 형성되는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예전에는 여기서 무게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무게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최근에 소피아 아카티에바하고 카밀라 발리에바 같이 축을 기울여 가지고 인엣지 만드는 애들이 있어 가지고 무게 중심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그냥 중심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점프를 뒤에서 봤을 때 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전제였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축을 기울여 버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여 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몸의 중심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경우는. 그래서 몸의 무게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표현을. 자, 몸의 무게 중심에서 엣진 날의 위치 또는 토픽의 위치로 결정. 솔직히 말하면 토픽의 위치보다는 엣진 날의 위치가 훨씬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이 토픽의 위치라는 거는 뭐냐면 내 몸의 무게 중심이 이동되어 갈 위치라는 걸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몸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날이 여기에 있어요. 아니지. 날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토픽이 여기에 온다면 이건 뭐냐면 몸의 중심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게 다르냐면 이동이 돼서 토픽을 하느냐 아니면 토픽을 하고 나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엣지는 또 바뀝니다. 이해되세요? 자, 일단 이런 건 일단 제외하고 어쨌든 엣지 날의 위치와 토픽의 위치로 결정되는데 토픽의 위치라는 거는 내 몸의 무게 중심이 이동되어질 방향이에요. 이동될 것이 예정인데 그것이 어느 타이밍에 되느냐는 결정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발목을 꺾거나 무릎의 위치를 조절해서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코치, 해설자, 선수 가족, 그리고 블로거들 무릎의 위치, 무릎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저 말고. 저 말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이거를 대체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기 이전에 이걸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럼
플립이 인엣지 되는 기준 계속 가보겠습니다. 토픽 시의 날의 위치가 몸의 무기 중심보다 일정 이상 왼쪽이어야 한다. 설사 무게 중심보다 왼쪽이더라도, 물론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보통의 스케이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뭐 카롤리나 코스터처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좀 특이한 타입의 스케이터에게는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설사 무게 중심보다 왼쪽이더라도 일정 이상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중립아웃이 될 수 있다. 이건 간단합니다. 자, 몸이 이렇게 있으면 몸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축이 이렇게 서 있다 치고. 그럼 날이 이것보다 여기라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인간의 신체 구조상 아웃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발목을 꺾거나 그 어떠한 짓도 하지 않고 11자로 서 있다고 기준을 해보자고요. 그럼 무릎이 여기에 있고, 그죠? 그러면 요 위치가 중립이에요. 요 위치가. 그럼 이것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왼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일정 기준, 그냥 그러니까 무릎의 위치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점프에서 누가 11자로 서 있는 자세를 생각해요. 네, 점프란 것 자체가 계속 변동적이기 때문에 그냥 일정 이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여도 인엣지 만들 수도 있죠. 어거지로라면. 왜 못하겠어? 어거지로라면 가능해. 왜? 토픽을 여기 찍으면 되니까. 그러면 몸의 중심이 이쪽으로 끌려가면서 인엣지 어떻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토픽이라는 건 안정적으로 점프가 되려면 몸의 중심 라인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게 되면 몸의 회전축이 이쪽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몸의 중심보다 많이 오른쪽이잖아요. 토픽 위치가. 그러면 몸의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된 상태에서 찍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몸의 중심 라인에서 찍는 거니까. 그런데 중심이 한 이쯤 왔는데 여기 찍었다? 그럼 이렇게 기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플립은 보통 일반적으로 턴을 하고 점프를 뛰죠. 턴을 완료하고 엣지가 인인 경우. 턴 완료했는데 이미 인엣지야.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중립이거나 아웃인 경우. 자, 1번, 2번. 자, 턴을 했는데 엣지가 여기 있어요. 턴을 했는데 엣지가 여기 있어요. 이게 1번하고 2번입니다. 물론 2번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1번인 경우가 누가 있죠? 알렉산드라 투르소바. 남자 싱글 같은 경우에는 네이든 첸도 이런 식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요. 또는 과거에는 뚝따미도 1번의 타입이에요. 2번은 누가 있느냐? 김연아, 아사다마오, 윤하선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설명할 때 사용되어질 소재거리가 될 핵심적인 선수들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일 때는 턴 완료와 함께 바로 토픽에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느냐? 중심은 여기에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점프라는 게 힘을 주려고 하면 그만큼 힘을 모으는 동작이 들어가요. 사람이라는 게. 강하게 치려고 하면 그만큼 뭔가가 느려지게 됩니다. 야구에서도 강한 파워를 실으려고 하면 이 백테이크 동작도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피겨로 비유하면 뭐냐면 토픽 위치도 올라가고 정점에서 머물렀다가 오게 된다고요. 즉 토픽이 되는 타이밍이 점점 뒤로 밀려요. 자, 그런데 턴을 완료했는데 이미 인이에요.
그럼 몸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 일로 기울겠죠. 토픽이 바로 되어야 정상적인 점프가 됩니다. 그런데 토픽이 좀 느려졌어요. 그래서 축이 이렇게 기울어요. 그러고 토픽을 했다? 인엣지 유지하면서. 그런 선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돼서 안정화되어 가지고 성공하는 여자 싱글 스케이터를 제 기억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선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아주 살짝만 힙을 모으고 나와서 살짝만 기울면서 뛰는 그런 스케이터가 뭐 나올지는 모르겠죠.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몰라요. 제가. 자, 그럼 두 번째. 토픽 직전까지는 엣지가 흘러나가거나 엣지가 이렇게 흘러나가거나 그래서 토픽을 하거나, 또는 이게 2-1이고요. 그럼 2-2는 엣지 날이 여기 있는데, 아니죠. 엣지 날이 여기 있는데 몸의 중심이 여기 있죠. 근데 이 몸의 중심이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몸의 중심이 일로 가는 거죠. 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 그래서 토픽을 여기 찍는 거. (2-2번이) 김연아고요. 2-1은 아사다마오 유나선이에요. 무게중심을 이동시킨다. 1번의 예시는 알렉산더 투르소바 얘기했고요. 2번의 예시는 아사다마와 유나선 등이 있고 2-2는 김연아가 있다. 자, 그런데 파워를 실어서 0.6초, 즉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0.6초를 넘어간다면 기본적으로 도약력이 있다라는 어떤 상징 같은 거거든요. 여자 싱글에선. 물론 이걸 남싱에 비유하려면 이 숫자를 올려야 되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상의 채공 시간을 보이려면 힘을 모으는 구간이 있고, 앞에 설명했죠. 토픽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돼요. 바로 찍는 것보다 가볍게.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인엣지가 될 확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즉 1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모으면 인엣지가 될 확률이 떨어져요. 왜? 이미 우리는 알렉산드라 투르소바라는 설명하기 좋은 소재가 있어요. 자, 17년에 주니어 그랑프리 데뷔했을 때는 턴 완료 후에 바로 찍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렉산드라 투르소바의 플립 엣지 변화 과정에 대해서 이미 다뤘어요. 이미 다뤘습니다. 그 경우에서도 봤다시피 17년 정도에는 바로 찍어요. 근데 19년쯤 오면은 살짝 머물렀다가 와요. 살짝 딜레이가 생겨요. 근데 그 살짝 딜레이에 거의 중립화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롱엣지가 됐죠. 저와 함께 다 보셨을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느냐? 자, 17년 당시 주니어 그랑프리 때는 투르소바는 쿼드2와 쿼드4코는 뛰었지만 쿼드러츠 플립 등은 아예 시도도 안 하던 때예요. 즉, 이 당시의 투르소바에게는 러츠 플립은 힘을 실어서 뛰는 점프의 형태가 없었다는 거죠. 러츠든 플립이든 다 트리플이었고, 이건 다 0.5초 이하의 가벼운 점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모으지 않고 그런 동작 자체가 습관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냥 가볍게 뛰었던 거죠. 그런데 19년도쯤 시니어 데뷔할 때쯤에는 쿼드러츠를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러츠에는 힘을 모으는 구간이 눈에 띄게 생겼고요. 그것이 플립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플립에도 미묘하게 힘을 모았다가, 그러니까 정점에서 토픽이 멈췄다가 내려와요. 그러면서 중립으로 간 거고, 최근에는 플립도 쿼드를 뛰기 시작하면서 아예 대놓고 머물렀다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더 늦어졌기 때문에 더 몸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즉, 힘을 모으면 모을수록 이 엣지 날이 바깥에 있던 것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재는 롱 엣지가 된 겁니다. 즉, 트루소바의 플립 메커니즘은 힘을 모아서 뛰는, 즉
파워를 실어서 뛰려고 하면 인엣지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로는. 그런데 이 경우 유나선이나 아사다마오나 다 0.6초를 넘어가는 플립은 아니죠. 물론 유나선은 0.5초가 거의 한계였고 플립을 뛸 때. 아사다마오는 0.58초 근처까지는 나와요. 물론 0.6초로 제가 측정한 것도 있는데 그건 당시가 좀 30프레임 영상들이라서 오차가 있었을 수도 있고 0.6초를 넘어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아사다마오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절대 도약력이 약한 선수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리고 아사다마오 같은 경우는 뭐가 또 다르냐면 이미 주니어 때 컷드롭을 연습하고 시도했었던 적이 있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룹 변형인 아사다마오가 러츠 플립의 채공 시간이 올라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던 파워를 실려고 실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0.6초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아사다마오는. 김연아나 투루소바급의 도약력이 있는 애야 아사다마오는. 그런데 룹 변형인데 0.6초씩이나 나왔네가 아니라 이따구로 뛰니까 0.6초밖에 안 나왔네라고 해야 돼요. 그 도약력에. 김연아처럼 0.63초, 64초 이렇게 플립을 못 뛰었단 말이야. 왜? 이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즉 0.6초 이상의 안정적인 플립을 뛰려면 김연아처럼 턴 완료 직후에는 중립아웃 근처에, 즉 몸의 무게 중심 근처여서 날이 이렇게 쭉 크게 변화 없이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토픽 때까지 몸의 중심이 이동해서 토픽이 됨으로써 좌우 간격을 만들어야 된다. 토픽 간에.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빠졌네. 이 토픽의 위치가 제가 왜 중요하게 얘기했냐면 사실 그거예요. 토픽시 날의 위치 여기서 추가를 뭘로 하지? 엣지 날과 토픽과의 좌우 간격 필요. 물론 이것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왜? 얘네들은 축을 기울이니까. 자, 이렇게 앞뒤 간격을 만들고 좌우 간격을 모두 만들 수 있는 이런 김연아 같은 타입이 플립을 인엣지로 뛰면서도 파워를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김연아는 정석이잖아. 요즘 정석 뛰지 말라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룹 변형도 똑같이 통용되는 원리예요. 정석이라서 되고 룹 변형이라서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찌됐던 자, 그리고 그럼 왜 아사다마오는 그 도약력으로 플립을 0.6초까지밖에 못 뛰었느냐? 여기서 나오죠. 날과 토픽 간의 앞뒤 간격을 못 만들어요. 좌우 간격은 만들었죠. 그런데 앞뒤 간격을 못 만드니까 파워를 100%못 실는 거예요. 김연아는 이 앞뒤 간격을 만드니까 파워를 실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제가 트루소바의 러츠나 플립에서 모두 얘기했습니다. 앞뒤 간격이 어떨 때가 트리플이고 어떨 때가 쿼드냐 이미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이거는 이제 옆으로 보는 상황인데 트리플이고요. 쿼드고요. 이 간격, 이 차이 좀 더 극명하게 보여야지. 이게 투루소바의 3회전과 4회전 때의 차이예요.
힘을 실으려고 하면 앞뒤 간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앞뒤 간격이 이렇게 되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꺼내서. 아시겠죠? 이 무릎의 각도가 90도 근처일 때까지는. 그리고 물론 이 뒷다리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는 건 아니죠. 약간 이렇게 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근데 트리플 때는 이게 좀 더 펴져 있어도 되고. 예, 요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간격, 좌우 간격 모두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플립을 최고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선수평가 김연아 플립 S등급 아웃엣지 인엣지를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아쉽다. 그러나 인태전에 인엣지 확립했다. 제가 그냥 S 준 것 같아요? 내가 한국 놈이라서 국뽕이라서 김연아 빠라서 S를 줬을 것 같냐고. 어? 나 그런 놈 아닌데. 알잖아요. 내 블로그를 몇 년간 봐왔다면 내가 그런 놈이 아니란 것 정도는 아실 텐데. 그러면 여기서 소피아 아카티에바하고 카밀라 발리에바의 좀 특수한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얘네들은 토픽을 여기 들어오는데 날이 이 방향으로 오거든요. 좌우 간격이 없어요. 좌우 간격 없잖아요. 그죠? 자, 투르소바의 경우 바로 찍었을 때는 여기니까 좌우 간격 나왔잖아요. 그죠? 아사다마오 좌우 간격 나왔죠. 윤하선 좌우 간격 나왔죠. 김연아 좌우 간격 나왔죠. 근데 좌우 간격 없이도 인엣지 만드는 특이한 케이스. 소피아 아카티에바, 카밀라 발리에바. 날이 이렇게 오고 토픽이 이렇게 왔어요. 좌우 간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왜? 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으니까. 몸의 중심이 여기 있거든. 날은 여기 있고 토픽이 여기야. 그러니까 몸의 무게 중심보다도 날과 토픽이 모두 왼쪽에 있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따라서 이런 점프를 제가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00% 활용이 안 되는 비효율적인 자세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엣지 판정은 피해갈 수 있어요. 날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날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소피아 아카티에바였나? 플립에 어텐션 나왔던 거 있었죠. 지난번에. 그때는 축이 좀 덜 기울어서 무게중심이 요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립처럼 보였던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어거지로라도 인이었어요. 느린 화면 보면. 즉 축이 얼마나 기울어져서 무게중심을 요로 보낼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즉 이 경우는 뭐냐면 축을 기울여서 중심 이동을 한 거예요. 무게중심을.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특수한 예외 케이스죠. 그렇고 여기까지 다 얘기했죠. 자,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파워를 실어서 이거 얘기했나요? 예. 힘을 모으는 구간이 있고 토픽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번 즉 턴 완료 후 인인 경우는 인엣지가 될 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2번의 경우에서도 힘을 모아서 뛰려면 2-2번 몸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1번의 경우에도 힘을 모아서 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축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얘기했죠 이미. 그리고 이 방식으로 이 문제까지 해결하고 뛰어내는 선수는 아직 여싱에서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고, 자 그럼 이번에 김연아의 경우 밴쿠버 올림픽 워밍업 때가 아니라 연습 때 완전히 자빠졌던 장면이 있거든요. 플립을 뛰다가. 그 경우가 왜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지금 영상을 찾기가 귀찮아가지고 자, 이 경우인데 김연아의 경우는 역시나 턴 완료 후에 이쯤에 날이 있었어요. 중심이 여기 있었고 그래서 중립아웃이었어요. 그런데
중심을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이동이 되는 속도는 느리고 토픽은 여기에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날과 토픽 중간점에 무게중심이 형성된 상태에서 도약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축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이 뒤에서 보는 방향에서. 그때 그 뒤에서 모조로프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 당시 안도미키의 코치였던 그 모조로프 코치가 김연아 넘어지는 걸 보고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김연아 넘어지라고 모조로프가 뭐 주문을 외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왜 이쪽으로 넘어지느냐? 간단합니다. 토픽이 됐다는 거는 몸의 중심이 날은 이제 뜬다는 거잖아요. 날은 이제 떨어지는 과정이니까 내 몸의 중심이 여기 걸리지 않게 되거든요. 내 몸의 무게가. 무게는 여기 걸려요. 근데 중심은 여기에 있어. 예, 넘어지겠네. 아주 상식적인 물리학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의 작대기를 이렇게 놔두면 작대기가 이렇게 넘어진다라는 그 수준의 간단한 얘기예요. 왜 축이 일로 기울으면서 넘어졌느냐. 이거는 진짜 설명하기가 너무 간단한데. 이 영상을 찾을 수 있나? 이 워밍업이 아니라 연습 영상. 음, 아씨, 뭐 넘어지는 영상을 굳이 제가 뭐 모으고 하고 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있긴 있는데 그 찾아보면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수적으로 인엣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릎을 몸의 무게 중심 쪽으로 당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또다시 그림판 하나 더 그리고요. 자, 다시 뒤에서 보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무릎이 위치는 여기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똑바로 내리면 이거 중립입니다. 11자로 서 있을 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무릎을 요 방향으로 1cm만 옮겨도 인엣지예요. 반대로 요 방향으로 1cm만 보내도 아웃엣지가 돼요. 자,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무게가 실리고요.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에 무게가 실려요. 여기는 뭐다? 인. 여기는 아웃. 간단한 원리야. 즉, 무릎을 몸의 무게 중심 쪽으로 당긴다. 즉, 몸의 이 무게 중심 쪽으로 이쪽으로 당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다? 이 날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바깥으로 내보내면 이렇게 아웃엣지가 되는 거죠. 자, 뭐 아웃엣지 같은 경우는 발목을 꺾을 수도 있는데 그 발목을 꺾는 것도 선수들마다 잘 꺾이는 선수가 있고 안 꺾이는 선수가 있거든요. 헌데 인엣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엣지. 여러분들이 한번 방바닥에서 11자로 서가지고 무릎을 인엣지가 되도록 발목을 꺾어 보세요. 그런데 아마 느낄 겁니다. 발목이 꺾이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걸. 아시겠어요? 자, 이 무릎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식칼이 있어요. 식칼로 이 도마에다가 이렇게 이런 물을 써는데 칼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예? 여기가 날이고 이게 무릎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날로 칼날을 이용해서 물을 썰어야 돼. 그런데 날을 잡지 않아요. 손잡이를 잡지. 엣지를 만들 때는 발목을 꺾는 게 아니라 무릎을 이용해서 발목이 꺾이거나 또는 그런 유사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 해설자도 코치들도 무릎을 얘기하지 않았지?
엣지를 만들 때는 무릎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은 무슨 뭐 쩍벌남처럼 벌리라거나 또는 뭐 새색시처럼 모으라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진짜 1, 2cm만 살짝만 변화를 주면 돼.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이거를 했을 땐 뒷면인데 이제 정면에서 보는 방향으로 볼게요. 자 정면에서 그럼 이게 왼쪽 무릎이겠죠. 자 무릎을 안쪽으로 당겼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살짝 이 방향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인엣지 되고요. 일로 내보내면 살짝 이 방향이 되면서 아웃엣지가 돼요. 이 바라보는 방향이 말이에요. 무릎이. 진짜 이 무릎을 좀 어떻게 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웃엣지 뛴다는 것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무릎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방향으로 돌아야 된단 말이야. 어?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려면 결국에는 무릎은 열려요. 나중에 언제가 됐든지 간에. 점프를 뛰고 이제 뜨는 과정에서 무릎은 열게 돼. 다만 그 무릎을 여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그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건 거의 맨 마지막 내용인데 러츠든 플립이든 결국 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을 열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타이밍이 토픽을 할 때까지 무게 중심으로 당겨주는 걸 유지하면 인엣지 플립이고요. 토픽을 하고 그러니까 어, 그러죠. 토픽을 하고 나서 여는 거죠. 토픽 이후에 여는 거예요. 토픽 때까지는 무게 중심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 인엣지 플립이고요. 토픽을 하기 전에 바깥으로 내밀면 아웃엣지 러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몸의 무게 중심과 엣지 날의 위치, 토픽의 위치, 그 다음 무릎을 닫고 여는데 그 타이밍이 토픽 전이냐 토픽 후냐 이거에 의한 조합으로 엣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설자도 하지 않고 나 아직까지도 코치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저 말고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자, 이제 러츠로 갈게요. 자, 러츠가 아웃엣지가 되는 기준은 플립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자, 토픽 시 몸의 무게 중심에 엣지가 가깝거나 오른쪽이어야 한다. 이거 아까 플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왼쪽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정 이상 왼쪽이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반대로 그 말은 일정 이상 왼쪽이 아니면 왼쪽이라도 아웃엣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 플립을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라도 아웃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수에 따라서 무릎을 어떻게 쓰느냐라든지 발목을 어떻게 꺾었느냐라든지 의해서 바깥이 아니라도. 자, 그러면 다시 가봅시다. 에서 몸의 중심이 여기에요. 그럼 날의 위치가 여기면 당연히 아웃이겠죠. 여기면서 인엣지인 경우는 정말 특수한 경우일 겁니다. 아마 그 선수는 등뼈가 휘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여기면 일단 아웃이고요. 아웃이고 이 정도까지도 아웃일 확률이 높아요. 이 정도까지도 아웃일 수 있어요. 중립 아웃 정도. 그러나 이 정도가 되면 발목을 살짝씩 꺾어주거나 무릎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무릎의 위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도 무릎을 이렇게까지 당겨주면 인엣지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에 있어도 무릎이 여기까지 내보내면 아웃엣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너무 나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즉 반대로 얘기해서 이만큼 나가도 아웃엣지 될 수 있죠. 발목을 이렇게 꺾어버리면. 그러나 그런 건 부자연스럽고 무릎을 여기까지 내보낼 수는 없잖아. 몸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왼쪽이더라도 되지만 너무 왼쪽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 몸의 중심의 가운데에 오거나 또는 더 오른쪽에 있으면 아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건 뭐다? 몸의 중심 라인에서부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의 경우죠. 그러니까 한 이쯤 범위 정도인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실제로, 그러니까 엣지에 가깝거나 무게중심하고 무게중심의 엣지가 가까이 있거나 오른쪽에 하는데 실제로 오른쪽일 경우에는 부자연스러워진다. 당연하죠. 인간의 신체 구조상. 도약이 힘들어지고 솔직히 말하면 회전력을 주기가 힘들어져요. 특히. 그리고 무게중심에 걸치거나 살짝 왼쪽에 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방법론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이제 러츠의 경우는 타이밍적 요소가 커요. 플립보다도. 자, 토픽을 높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또는 토가 정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거나 짧거나 그런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토픽 전에 엣지 동작을 가져가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발목을 아웃 엣지로 꺾어주거나 무릎을 무게중심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면 발목을 꺾는 동작도 부담이 덜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 라는 거죠. 부수적이란 말 빼. 부수적은 무슨 부수적이야. 무릎을 몸의 무게중심 쪽으로 당기거나 미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우리가 장기를 두더라도 우리가 장기말이 되지 않아요. 장기말을 움직이지. 아까도 얘기했죠. 물을 썼는데 칼날을 잡지 않습니다. 칼 손잡이를 잡지. 이건 결국 다 얘기했던 거니까. 자, 토픽 때까지 무게중심적으로 당겨주고 토픽 후에 열면 인해지고 토픽 전에 바깥으로 무릎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바깥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러츠는 뭐다? 토픽 전에 무릎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가장 문제 중에 많아요. 뭐 플립 인엣지는 뭐 대부분 우리나라 애들이 다 플립은 인엣지예요. 물론 힘을 주기 힘든 형태의 인엣지죠. 아사다마 오류의 점프가 많아요. 앞에 설명했듯이 이런 2-1번에 해당하는 선수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러츠를 아웃 엣지를 뛰는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무릎을 못 열어요. 우리나라 애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어, 실은 지금 이 영상을 언급하면 욕할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야. 올림픽 영상에서 뭐 없나?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김연아의 경우는 토를 들어 올려가는 과정에 이제 들어오고 있죠. 들어와서 나가죠. 나가고 있죠. 예. 몸의 중심 안쪽까지 오른쪽까지 왔다가 나가면서 토픽이 됐을 때는 앞뒤로 걸리죠. 자, 다시 이제 플립 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몸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날이 중간쯤에서 이 정도쯤에 걸리고 토픽은 몸의 중심 라인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로 간격은 있더라도 좌우 간격은 없어야 돼요. 플립의 경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플립의 경우는 이 좌우 간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좌우 간격, 좌우 간격. 러츠는 좌우 간격이 없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날이 한 이쯤에 형성되어도 아웃 엣지 형성은 돼요. 왜? 좌우 간격이 적으니까. 또는 오히려 이쯤에 있더라도 아웃 엣지는 되죠. 이거는 일종의 말하면 좌우 간격이 마이너스인 개념이니까. 거의 일직선 라인에 있는 겁니다. 점프가 약간 이 방향이니까. 네. 가운데를 스쳐 지나가죠. 네. 지금 보면 무릎을 안 닫아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쩍벌난처럼 벌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애들의 문제가 뭐냐면 억지로 가둬두고 있다는 거지. 몸 안쪽으로. 그러면 한번 이걸 볼까요? 어떤 걸 보지? 2008년 미국 그랑프리 때 연아빠들이 싫어하겠네? 이거 뭐냐면 이때가 바로 김연아 플립이 롱 엣지였을 때예요. 엣지 판정이 안 나왔지만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자, 턴을 하고 자, 턴을 했어요. 턴이 완료됐는데 중립 아웃이죠. 중립 아웃이에요. 그죠? 여기서 무릎을 보세요. 자, 무릎을 안쪽으로 닫아둔다고요. 그러면서 인으로 왔거든요. 닫아두고 있어요. 그런데 몸의 중심 이동이 안 되니까 토픽하고 일직선이 되죠. 엣지 날과 토픽이 일직선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우 간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릎이 빨리 열리죠. 이렇게 무릎이 열리는 게 보이죠. 무릎을 지금 몸 안에 닫아두고 있는데 무릎이 이렇게 열리는 게 보이죠. 네, 네. 무릎이 열리면서 아웃으로 변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연아의 플립이 롱엣지로 잘못됐을 사례지만 설명하기엔 참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무릎을 닫아두고 있으면서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토픽의 위치도 좌우 간격이 생겨서 무릎을 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왜 김연아 이걸 무릎을 열었을까? 토픽 전에. 토픽 전에 왜 무릎이 열렸을까? 간단합니다. 김연아는 룹 변형 스케이터가 아니에요. 축을 막 기울이는 소피아 카티에바 같은 경우도 아니죠. 날을 긁고 뺀다고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날이 이 방향으로 긁고 빼면 앞 두 다리가 간섭이 생겨요. 그러니까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빼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예. 즉 토픽 할 때까지 무릎을 닫아둘 수 있느냐? 그러려면 좌우 간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플립인 엣지가 된다. 반대로 토픽 전에 무릎을 연다? 그 말은 뭐죠? 토픽 전에 무릎을 열어버린다는 건 중심 이동도 그만큼 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날과 토픽 간에 좌우 간격이 없거나 작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 무릎을 열어서 아웃 엣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결국 기본 원리고 방법이에요. 최근에 보자. 신지아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러트를 뛰는 장면인데, 자, 인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무릎을 펴면서 반동으로 토픽이 올라가야 돼요. 타이밍이 맞으려면. 그런데 들었어요. 그런데 안 들어올리고 있죠. 자, 이거 실제로 들어올리는 상황은 어디죠? 이게 인에서 이미 몸 안에 들어와서 아웃이 되고 나서 아직도 안 올라가요. 아래에서 정체되고 있는 거야. 이건. 그럼 뭡니까? 토픽이 올 때까지 시간이 늦어진다는 거죠. 자, 토픽까지의 시간이 느려지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높이 들어서 들어 올려서 머물러서 내려오는 게 느려서도 있는데 올라가는 게 느리기도 하죠. 이제 올라가요. 이쯤. 자, 아까 잠시만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자, 아까 김연아 같은 경우면 이 시점이면 토픽이 내려오고 있어요. 뭐 이 정도 각이면. 김연아는 내려올 타이밍에 얘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타이밍이 맞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자, 올라가요. 자, 올라가. 예, 윤하선보다는 토픽이 안 높아요. 그리고 내려오는 것도 머무르는 시간도 짧아요. 그런데 올라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느리니까 무의미해지는 거지,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내려오는데 무릎을 못 열죠. 네, 무릎을 못 열죠, 지금. 핵심은 이거야. 얘가 왜 아웃엣지가 안 되느냐. 무릎을 못 열고 몸은 또 일로 기울이고 지랄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토픽 전에, 그러니까 이쯤이면 무릎을 열기 시작해야 돼요. 무릎을 못 열어. 계속 몸 안에 가둬두고 있잖아, 이 라인상에. 무릎이 여기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이쯤은 와야 돼요. 어거지로 얘도 지금 보면 발목을 못 꺾네. 그다지. 발목 꺾는 게 쉬운 줄 압니까? 발목은 뭐 아무나 꺾나? 무릎을 좀, 그리고 이렇게 몸 이쪽으로 기울이는 습관 좀 그만 들이고. 플립은 그렇게 안 기울여도 어차피 인엣지니까. 이건 지금 러트인데, 자, 이게 늦죠, 올라가는 타이밍이. 그리고 빨리 틀어지죠. 예, 빨리 틀어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죠, 엉거주춤. 예. 근데 이 경우는 좀 낫네요, 이 첫 번째 것보다. 예. 이쪽 러트는 그나마 낫네. 어찌됐던지 그냥 우리나라 애들이 무슨 강박관전처럼 무릎을 닫아두고 있어요. 강박처럼. 자, 몸의 무게 중심과 엣지날의 위치, 토픽의 위치, 엣지날과 토픽 간의 좌우 간격. 앞뒤 간격은 뭐 힘의 효율적인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좌우 간격. 그 다음에 무릎을 여는 타이밍이 토픽 전이냐 아니면 토픽 때까지 계속 닫아두느냐, 요걸로 러츠의 아웃 엣지, 플립의 인 엣지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별거 없죠. 요약하면. 제발 좀 제대로 하자. 진짜. 근데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혹시나 저를 제외한 다른 누군가에게서 무릎을 사용하는 부분, 무릎을 닫고 여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언급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입으로, 뭐 솔직히 말하면 입으로 떠들기 이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입으로 떠들기를 시작했던 17년 이전에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럼 누가 답글 좀 남겨주세요. 이 무릎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 그것도 17년 이전에. 물론 저는 그 무릎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입으로 떠들기는 17년부터 했으니까 그 전에 누군가가 얘기했다. 누가 얘기하더라. 좀 적어주세요, 답글로. 왜 이걸 나 혼자만 얘기하는지. 너무 답답하거든. 그리고 타이밍적인 부분도 토픽을 올려야 할 타이밍에 안 올리고 머무르고 있고,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서 머무르고 있고, 쓸데없이 높이 올라가고, 몸의 무게 중심 이동을 활용할 줄 모르고, 엣지날과 토픽의 좌우 간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면서 무슨 제대로 된 러츠 플립을 뛰겠다는 건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엣지 구분을 포기하면 편해져. 내가 윤하선 처음 얘기할 때 왜 이걸 지적 안 했겠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윤하선 엣지, 러츠 엣지 고치기 힘들다는 건 알았습니다. 힘든 조건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엣지 교정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아니 또는 그냥 우리나라 애가 무슨 엣지 구분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반성을 해요. 왜냐면 요즘에 윤하선 말고도 엣지 구분을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흉내는 내는 애들이 몇 명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내가 너무 한국애라고 무시만 할 건 아니다라는 그런 반성도 하거든요. 아, 하여튼 제대로 합시다 좀. 일단 대충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결국엔 그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피겨스케이터를 키워야 하는가? 이제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자, 러시아 애들을 보자고요. 러시아 애들이 뭐가 안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김민채인가? 0.6초 이상의 풀립 러처를 뛴다고 제가 파워는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우리 한국에 있죠. 근데 걔의 단점이 뭐였죠? 걔는 전력을 다하는 자세로 트리플을 뛰었죠. 그 말은 걔는 힘을 실어서 뛰는 게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힘이 실려서 높게 뜬 점프를 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령이 있어요. 제대로. 그런데 정작 러시아의 탑랭커들 얘네들은 정작 기본 자세는 가볍게 뛰는 형태거든요. 러츠 플립, 그러니까 쿼드 러츠 플립을 뛰는데 걔네들은 쿼드가 기본이 아니라 가볍게 뛰는 트리플이 기본인 선수야.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서 쿼드를 뛰는 타입이다 보니까 역으로 힘있게 뜬 점프를 착지하는 요령이 부족해요. 걔네들은. 웃기잖아. 물론 선수 대 선수로 비교하면 러시아 탑랭커가 김민채보다는 몇 수 위지. 그러나 높게 뜬 점프를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를 관리하는 능력은 김민채가 오히려 더 낫다는 거야. 그냥 기본 트리플부터 원래 점프를 계속 높게 뛰었기 때문에 그걸 성공하고 잘 컨트롤하려면 착지할 때의 그 힘을 충격을 흡수 컨트롤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김민채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러시아 애들이 엄청난 것 같지만 실상은 허점이 많아요. 러시아 애들 제가 봤을 때, 자, 투루소바의 도약력 정말 좋다. 베로니카 질리나 와 도약력 좋다. 그런데 제가 걔네들한테 점프가 S급이다라는 표현을 안 쓰죠. 안 쓰잖아요, 제가. 심지어는 김연아 아사다마오 이후에 선수평가란에 이름을 올린 선수조차 없어요, 아직까지. 왜 내가 러시아 애들 점프 평가에서 S등급을 안 하느냐? 걔네들은요, 기본적으로 0.5초 근처 점프 뛰는 거에 맞춰진 착지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0.6초가 넘어가면 점프 착지가 불안정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러시아 애들은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허점을 비집고 들어갈 능력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능력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만 피겨 스케이터를 키워내면 돈을 엄청 벌 수 있다라는 자본주의적 시장 상황이 형성되면 한국 피겨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터를 키워요. 그러면 BTS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봐.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연예기획사가 안 달려들 것 같습니까? 아마 연예기획사들이 피겨 스케이터 코치들, 안무가들, 작곡가들, 편곡가들 싹 수집해가지고 링크장까지 세우면서 피겨 스케이터 키울 겁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러시아 애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이돌 기획 시스템을 피겨 스케이터 육상화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그러나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큰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피겨 스케이터 키워봐야 김연아가 BTS만큼 돈 버나요? 김연아면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역대급인데 역대급 여싱 스케이터 리스트에 올라갈 텐데 낮게 평가해도. 그런데 김연아가 번 거 얼마나 벌었을까?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천 몇백억 정도 되겠죠. 김연아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 솔직히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김연아가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2천억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BTS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 그리고 BTS 같은 아이돌 쪽이는 BTS만큼은 아니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때려박아 넣어가지고 여러 그룹이 동시에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연아는 오직 한 명이야. 한 명. 그리고 피겨 스케이터 100명, 1000명을 갈아 넣는다고 해서 김연아 수준의 스케이터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즉, 돈이 안 된다 이거야. 투자를 해도 돈이 안 뽑혀.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뽑아낼 수 있다는 기대값이 낮아요. 그러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의 코치 피겨 코치 환경이 좀 속된 말로 영세해요. 제가 보기엔. 이 무슨 뭐 대형마트랑 구멍가게가 경쟁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비전문적인 분야까지 한두 명 코치가 다 맡아서 해야 돼. 선수를 가르칠 때.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뚜베리제 쪽 애들 보세요. 코치가 어디 한두 명이어야지. 물론 맡고 있는 선수도 많겠지만 코치도 정말 여러 명이죠. 거기다가 안무 담당, 편곡 담당이 다 그 팀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맞춤형이 나오는 거야. 걔네들은. 그 안에서.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은 편곡자, 뭐 작곡자, 뭐 안무가, 점핑 코치, 스핀 코치가 다 함께 어울려서 프로그램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돌 기획사 시스템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러시아 이기기 힘듭니다. 언제까지 어쩌다가 튀어나온 천재에게 기대할 거냐 말이지.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피겨 환경은. 그래서 개거지 같다는 거지. 물론 그래서 나 같은 방구석 블로거가 이렇게 잘난 척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피겨 코칭 시스템이 전문적이고 제대로 시스템화가 잘 돼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까여야 돼요. 엄청 욕먹어야 되고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되거든. 근데 나 같은 방구석 블로거가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없잖아. 이게 한국 피겨의 현실이야. 에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뭐 소피아 카티에바의 다음번 대회나 또는 뭐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이나 또는 러시아에서 테스트 스케이트 대회가 추가되어서 볼만한 선수가 대회에 나오거나 하면 다룰 겁니다. 다룰 거고 또 뭘 생각하고 있냐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입으로 떠들기를 17년도부터 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연기들에 대해서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밴쿠버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한번 다뤄볼 생각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